안녕하세요. 내 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오늘 참 반가웠죠, 햇볕이. 참 그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간만에 햇볕 본 듯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또 넉넉한 금요일 저녁인데다가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더불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얘기를 듣는다, 또 함께 얘기 나눈다,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요.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초격차랑 권오현 회장님, 전 회장님이죠. 삼성 회장님이 쓰신 책이고요. 서론 부분을 봤는데요. 서론은 말 그대로 서론이었습니다. 특별한 거 없으니까요. 지난주를 꼭 봐야 되나? 그러지 않습니다. 간단하게는 이겁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박사가 되는 꿈이었답니다. 그 박사가 되는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그 박사가 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삼성이라는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올려놓을 수 있었는가, 이 얘기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건희 회장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이분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마침내 삼성이 반도체로 세계를 휩쓸어 버립니다. 이제 차츰차츰 이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또 할 텐데요. 그 세계를 휩쓰게 된 얘기들을 들으면 참 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극적인 부분을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초격차라는 걸 이루어냈는가, 이거를 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초격차라는 걸 이론적으로 막 떠들어서 된 게 아니고요. 이분 스스로가 어떻게 하게 되면은 남들이 넘겨다보지 못할, 남들이 감히 어떻게 흉내내지 못할 그런 기술을 이뤄낼 수 있는가. 이분의 만화로 봤던 박사가 되겠다는 게 괜한 무슨 어떤 타이틀을 얻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뭐든지 만들어내는 박사를 보면서, 만화에서 보면서 자기도 저같이 박사가 되면 그런 걸 만드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그다음에 미국의 IT 쪽의 최고의 대학 등등 최고만 나옵니다. 그렇게 최고의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게 되면 이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말 그대로 초격차를 이뤄내는가라는 과정들입니다. 그중에 이 부분입니다. 19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나 자신이 상황에 맞게 변신하지 않으면 성장은커녕 생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변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 스스로 삼성이라는 거대 조직을 맡아 나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변신하지 않으면은, 성장하지 않으면은 그냥 제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생존 자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초격차라는 걸 보려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나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초격차를 이뤄낼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권오현 이분이 어떻게 초격차를 이뤘는가를 한번 엿보자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지금 취직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다든지 그런 허황된 꿈에서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런 생각을 같이 한번 먼저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7개 선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들에게 들어가고 싶은 회사를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은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했더니만은 세계적인 7개 나라를 조사를 했더니만은 제일 1위가 구글이었고, 미국의 회사죠. 그 다음에 2위가, 놀라지 마십시오, 삼성입니다. 그 다음에 3위가 애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이렇게 있으니까 잘 몰랐죠. 예, 이게 얼마나 세계적으로 삼성이라는 회사가 대단한 건가. 우리는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기 있으니까 또 이렇게 수원을 삼성이 있으니까 삼성인가 보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 젊은이들의 꿈의 직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꿈의 직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이같이 꿈의 직장을 이루어내는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일구어내는 핵심 단어는요, 초격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초격차를 이뤘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아주 얇은 책입니다. 또 쉽게 쓰여진 책입니다. 이론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주 편안하게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유독 씨는 삼성 최고네요 했는데, 예, 정말 최고입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
알파벳 A라는 어떤 데는 아 발음이 나오고 에 발음이 나오고 어떤 데는 발음이 나오고 AE라는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인제 중학교 때인데 굉장히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아 우리 한글은 아면 다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발음이 나옵니까?" 그랬더니만은 선생님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야 그런 질문 무조건 외워." 이거였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 언어인지를 모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한글만큼 과학적인 언어인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매우 과학적인 한글을 쓰고 있죠. 근데 한글의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비슷한 경우처럼 삼성이라는 회사가 우리 가까이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너무 우리는 좀 이렇게 한글을 마치 그렇게 보듯이 '진수를 못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 나름대로의 이분의 이 저서 초격차라는 저서 가운데 제 1 장을 처음으로 인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들여다보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단어를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맞습니다. 예. 단어를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저같이 따지는 걸 좋아하는 녀석은 인제 그거를 물은 거예요, 선생님께. 그러면서 나중에 깨달았던 게 '아 맞아. 우리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었던 거를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1 장은 어떻게 구성됐는가를 보겠습니다. 1 장, 2 장, 3장 이런 식으로 4 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 시간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장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궁금해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핵심을 딱 뚫고 나왔는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선 리더의 탄생과 진화라는 1 장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분 책을 보게 되면 목차 부분만 보더라도 대충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가 보다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1장 해 놓고 리더의 탄생과 진화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 장을 전체로 보게 되면요. 전체를 한번 쭉 읽고 제가 속으로 들어가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성과 훈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리더는 타고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리더는 타고나나요? 안 그러면 후천적으로 습득되어지나요? 인제 그 질문을 스스로께 한번 던져 보세요. 그다음에 리더의 일. '리더는 뇌처럼 일하는 거다.' 뇌, 사람 뇌 있잖아요. 그다음에 리더의 가치는 최상의 리더라는 거를 나름대로 '이런 리더가 최상이다.' 하면서 최악의 리더를 비교시켜 놨습니다. 요것도 재밌죠. 여러분은 최악의 리더인지 최상의 리더인지 나중에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리더가 끊임없이 변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 변신의 주요 키워드가 방향이 어딘가 하면은 미래라는 걸 통해서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지 리더라는 사람이 앞을 못 내다봤을 때는 그 사람은 전혀 뭐 앞도 뒤도 볼 것 없이 리더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인들 생각하기 딱 쉽죠.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분이 독재를 했니 뭐 어떻니 뭐 여러 가지 나쁜 점도 있지만 그분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탁월한 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북쪽 사람이나 남쪽 사람이 거의 비슷할 뻔했습니다. 얼마나 끔찍스럽나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처럼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후의 대통령들이 인제 계속해서 좀 앞을 내다보는 대통령들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항상 앞을 내다보는 그런 뭐 인기고 뭐고 관계없이 무조건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걸 깊이 생각했던 게 박정희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우죠. 근데 그 이후에 어느 대통령 또 보게 되면은 워낙 그 앞에 박정희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의 대통령 치고 국민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보다 수준이 낮는 사람들이 주로 대통령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요번에 한번 보세요. 무슨 세계적인 대회에 4만 명이 오니 하면서 6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잖아요. 잼버리 대회가 6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자그마치 1,100억 가까이 돈을 들은 돈이거든요. 행사거든요. 그 행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해 놔 버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에는 뭐 이미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나라가 말이 아니게 됐으니까 인제 기업인들이 나섰죠. 그 기업인들 가운데 현대자동차, 삼성 뭐 할 것 없이 나서서 하는데요. 한 예만 들어 볼게요. 삼성 같은 경우에 인제 학생들을 이쪽에 서울에 와서 자기네들 연수원에 들어가게 하는데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했다잖아요. 연수원에 걔들이 머물 수 있는 것, 식사, 그다음에 밤에 잘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그다음 날 스케줄까지 다 짜 가지고 애들 딱 하는 게 삼성이 한 일이고요. 물론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뛰어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정말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예. 공무원들요, 매우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아시잖아요. 공무원 시험 얼마나 들어가기 힘듭니까?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그 들어간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이 막 하면은 이상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물론 위에 것들이 행편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위에 정치인이라는 게 행편없으니까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자기가 못 살아남을까 그러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살아 있을 때에 한번 이 얘기를 했죠. "정치는 삼류다." 예. 기업은 그러지 않는데 "정치는 삼류다." 했다가 난리 났죠. 정말 정치는 삼류거든요. 저는 요번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하면은 누가 여기에 책임지느냐. 뭐 총리면 총리도 좋고 또 전 정부의 누구면 누구도 좋고 반드시 밝혀내야지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는 거죠. 다시 이런 식으로 일하고 이런 식으로 나라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요번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괜히 또 옆으로 와 버렸는데요. 더 하는 게 1,100억 돈을 타 가지고 이걸 어떻게 나눠 먹느냐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허허벌판에 그렇게 뭡니까 나무 한 그루 없는 데다가 4만 명의 애를 갖다 놓으려고 생각했던 거는 마치 사막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거기에다가 잼버리 대회를 여는 것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만금을 개발하려고 옆에 국제공항을 유치시키려고 그래서 그걸 했다잖아요. 참 정말 기도 안 찬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잼버리 대회를 잘할 생각을 해야지 왜 국제공항이 나오고 새만금 개발이 나오고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꼬인 거예요.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예 우리가 좀 험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양아치까지는 아니고요. 험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갑시다. 제가 정치인들 얘기하다 보면 너무 속상해서 요즘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그나저나 오늘 저녁에 인제 마지막 아마 9시에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나고 전부 다 자기 나라로 인제 내일 이후로 인제 귀국할 텐데 그 이후부터 저는 좀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앞날에 우리 이런 풍토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저는 제대로 좀 조사를 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리더를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해 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뿐만 아니고요. 리더라는 게 내일을 생각하지 못할 경우에는요. 한 가정의 리더도 똑같고요. 또 그다음에 저는 뭐 가정 거창하게 '내 자신에게 스스로 리더가 되는가.'라는 생각을 늘 해 봅니다. '나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나는 리더로서의 내가 조그마한 만나는 사람들께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으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무슨 뭐가 쎄를 부리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쪽의 리더는 아니고요. 실제의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고요. 실제의 리더는 그 사람들과의 더불어 커 나가려고 상대를 키워 주려는 사람들이 리더죠. 그런 얘기는 요 뒤에서 할 테고요. 어떻든 그래서 오늘 리더는 타고나는가 안 그러면 리더는 길러지는가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돌아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고 할게요. 저보고 자꾸 말을 질질 끈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는요. 타고난다면은 저나 여러분은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별로 좋은 집안에서 타고나지도 못했고요. 좋은 그거를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났습니다. 리더가 타고난다고만 했을 때 저는 이미 아웃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저자는 리더는 본성적으로 3분의 1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것 같고 3분의 2는 후천적으로 스스로 훈련시키거나 스스로 배우거나 후천적으로 습득해 가더라, 길러지더라. 이게 이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3분의 1은 버렸다고 치고 내버려 둡니다. 뭐 이렇게 타고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타고났는데 어떡하겠어요? 3분의 1은 내팽개쳐 놓고 이제 저는 3분의 2를 가지고 제 자신을 세워보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분의 2를 세워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장에 들어와서 첫 부분인데요. 리더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게에서 첫 번째 타고나는가라는 거는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성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본성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훈련되어지는 부분은 얼마만큼 훈련되어지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라고 합니다. 예, 충분히 이분 같으면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모시고 있던 이건희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이건희, 스티브 잡스, 그다음에 메르켈 총리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내면적 깊이에 자기는 굉장히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가졌던 생각은 이분들은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원인, 이유, 그거를 자기는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얘기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을까?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조건이 요구되는 것일까? 수많은 리더들을 만날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줄쳐놓은 부분들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그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것과 훈련이라는 부분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분의 1은 본성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3분의 2는 훈련돼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적 타고난 본성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후천적 훈련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감되나요? 물론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우리말도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3살 버릇, 이게 타고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3분의 1 정도는 타고나는 것 같고 3분의 2쯤은 훈련되는 걸로 생각된다. 동의하시나요? 뭐 동의하시지 않더라도 이분 얘기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되는가 한번 같이 본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고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에 뭘 타고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을 뭐 두뇌를 타고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분은 이런 걸 봅니다. 집안 부모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다는 거를 응애하면서 타고나는 것도 하지만은 태어났을 때의 집안 분위기, 어릴 때의 가정 성장 환경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성격을 바꿔 놓을 것 같다. 이런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무슨 뭡니까? 미꾸라지 욕나는다고 그러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검정고시 출신이야. 그래서 서울대 법대 나왔대. 뭐 이러면서 한때는 되게 그랬는데 검정고시 출신이면서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 그렇게 크게 나라를 이끈 사람 없었거든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의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저래서는 안 되겠는데.'라는 부분들을 봤고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사례를 볼 때 좋지 않은 성장 환경은 리더의 자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동의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다른 것보다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리더의 자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무슨 뭐 부모님들이 초등학교도 못 가본 일작 무식군 집에서 태어났고 등등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집안 환경이 어떤 환경으로 컸는가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이 일제에 끌려가서 도읍대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일찌감치 일본에서 오래 샀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좀 깨인 거를 벗었죠. 그래서 아이들께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요. 특히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유교 전통이 강한 우리 한국은 그게 매우 심했죠, 농촌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좋은 환경에 태어났다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어른들이 애들을 욕하는 거를 저는 상상도 못할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한 번도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은 참 좋았습니다. 막 공부하라 했을 것에는 저는 공부 안 해서 살았는데 하도 이렇게 빗나가는 그게 많아 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전혀 공부하라고 다그치지 않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요. 이 같은 그 태어난다는 환경, 단순히 이제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전제로 저는 리더가 갖춰야 될 내면의 덕목을 생각합니다. 이 본성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진솔함입니다. 리더가 진솔하지 못하고 이래저래 거짓말하고 뭐 우리는 워낙 그런 사람들을 정치인들 가운데 많이 봐서 당연히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러면 안 되죠. 리더는요. 리더는 진솔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덕목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리더는 뭡니까? 겸손하다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무사욕.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 보면 대표적으로 매우 그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상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도 어떻게 하게 되면은 그 가난한 집에서 자랐던 어떤 그 상처를 씻고 갈 수 있는가라는 참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어떻든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우리는 중요한 거 이거를 봅시다. 리더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첫 번째 진솔해야 되고, 두 번째 겸손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사욕, 사욕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아는 얘기인데 하게 되면은 별로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힘이 없어진다는 얘기는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변둥변둥 노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잠을 선물로 주신다. 이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다 피식 웃겠죠. 그 얘기 들으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잠은 선물로 주신다. 이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말의 무게가 달라지죠. 요 부분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무게가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요. 이분은 이씨 집안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이병철, 뭐 이재용 이런 거 이씨 집안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 이씨 집안의 일군 최고의 회장에 이룰 수 있었다. 평사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 계단, 행가단 한 계단 올라가서 마침내 최고의 그것도 세계적인 기업 회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와 이 사람의 말의 무게는 달라지겠죠. 그죠? 아주 중후한 무게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참 진솔한 얘기도 나옵니다. 끌어올 수 있는 얘기도 그대로 합니다. 예. 그다음에 겸손한 거. 자기가 회장이라 해서 세를 부린다든지 절대 이런 걸 생각할 수 없었고요. 이분은 특히 뭐 거창한 의전을 한다든지 형식을 따진다든지 이런 걸 무척이나 싫어했답니다. 회장하실 때에도. 외국에 나가실 때도 삼성의 회장인데도 최소 한두 명 정도만 같이 움직이든지 안 그러면 심지어 혼자 움직였으면 움직였지. 그러면 삼성 회장은 자가용 비행기가 있거든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럴 정도 자가용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뭐 20 명, 30명 가든지 둘이 가든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비행기는 그렇게 가게 되시니까요. 그런데 의전을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을 가볍게 해서 다녔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정도로 아주
자기 스스로가 겸손했고요. 그다음에 무사욕이라고 했는데 참 그 후배들이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무사욕 가운데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자기 대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려고 대부분 소위 말하는 월급쟁이 회장들은 자기가 있는 동안에 최대의 실적을 이루려고 되게 애씁니다. 전 세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생각했던 게 내 대에서 말고 내 이후에 어떻게 삼성이 커나갈 수 있는가를 초미의 관심사로 뒀습니다. 최고의 관심사로 뒀다고요. 참 리더답죠. 부디 우리나라도 좀 이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 정당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니 이런 거는 다 빼버리고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건가에 초미의 관심을 두는 그런 대통령 한번 우리가 모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혀 그러지 못했잖아요, 이때까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면에서는요. 예. 멋진 생각을 했는데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 사람 스스로가 내가 회장을 있을 동안에 많은 실적을 단기 실적을 많이 이루어내서 스탁 옵션을 해서 인제 자기가 그 주식값이 오르는 만큼 받는 돈이 또 있거든요. 그 스탁 옵션에 많이 챙기려고 할 경우에는 사욕이죠. 근데 무사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삼성이 이후에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가가 이분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바로 이분의 이 같은 일 때문에 오늘 삼성이 이렇게 든든하죠. 그동안 삼성이 별의별 일 다 하셨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4 가지는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찰력 이런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결단력. 아, 맞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실행력, 그다음에 지속력. 꾸준히 해 나가는 거죠, 지속력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리더가 이후에 자기가 스스로가 훈련시켜 나가야 될 덕목들을 이렇게 4 가지로 했습니다. 자, 통찰력을 어떻게 기르느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려는 거 아니고요. 일단은 크게 봐서 초격차가 뭔지를 얘기를 하면서 초격차를 어떻게 이루는가를 얘기하면서 이 초격차를 이룰 때에 중요한 거는 올바른 리더가 들어와야 되더라는 겁니다. 올바른 리더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올바른 리더의 역할 가운데에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 박순훈 님께서는 이런 글을 주셨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런지요? 라고 했는데요. 예.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은요. 우리 역사를 이렇게 전체 한반도 역사를 봤을 때요. 절대로 앞에 서는 소위 말하는 리더가 잘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늘 깽판 쳤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잃어버리고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가졌죠. 그게 우리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에서 일어나서 역사를 뒤집고 역사를 뒤집고 그렇게 해왔죠.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선 왕조의 외세 침략 속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동학난 같은 난이긴 한데 그러니까 인제 정부 쪽에서 봐서 역사 쪽에서 봐서 난으로 볼지 모르지만은 저는 민중혁명이라고 보는 거죠.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나라가 될 것 같지 않다.' 해서 일어난 게 전봉준을 중심으로 전라도에서 일어난 게 동학난이었죠. 결국은 조정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외세의 힘을 빌려다가 동학난을 평정시키죠. 그런 역사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왜구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군인들이 했던 법보다 군데군데서 어병들이 일어나죠. 군데군데마다 누가 시키지 않고 자발적으로 날아라서 어병들로 뭉쳐서 왜구들하고 그야말로 맨주먹 붉은 피로 싸우는 겁니다. 왜구들은 총을 가지고 있고 막 그랬죠.
그런데 곡괭이 놔들고 나간 사람들이 우리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어병들이고 또 여자들은 그 치마에다가 돌 해서 돌 갖다 날라 가지고 투석전하고 이게 우리 역사들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게 되면 뭐 끝없이 얘기할 수 있는 많이 나오죠. 무슨 얘기하려는가 하면은 항상 일 저질리는 거는 앞에 리더라는 사람이 저질러 놓으면은 밑에서 일어나서 바꾸고, 바꾸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게 우리 역사의 아주 독특한 부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만큼 되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밑에서 일어나서 지금처럼 된 지도자를 갈아엎는다고 보는 거죠. 그동안에 운동권 뭐 하면서 뭘 해 가지고 뭐 바꿀 줄 알았는데 해 보니까 고놈이 고놈이었거든요. 오히려 지 주머니만 찾다는 거를 다 또 알게 됩니다. 지 주머니만 찾지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멀지 않았다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정말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우리도 좋은 지도자를 가질 수 있는 그게 되죠. 왜 밑에서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면 우리는 민주주의 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잖아요. 간단합니다. 얘기는요.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좋은 리더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장황한 역사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연구하면은 이것저것 별의별 거 다 겪어 봤잖아요. 산전수전 지금 다 겪고 있잖아요. 그나마도 이만큼을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아니고 기업인들이었다. 인제는 기업인들이거든요. 기업인들이었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동안의 기업인들은 말없이 뒤에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88 올림픽을 유치한다든지 월드컵을 유치한다든지 하다못해 최근에 평창 올림픽을 한다든지 전부 다 기업인들이 활동해서 그렇게 한 거지. 우리 정치인들이 워낙 활동을 외교를 잘해 가지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인제 자꾸만 알게 되죠. 맞습니다. 일제 항쟁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랬고요. 그 얘기 나오니까 또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이 부분도 참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자기 정권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뭘 해 버렸는가 하면 계속 일본께 딴지를 걸었죠. 계속 딴지를 걸고 그렇게 되면서 일본은 어떻게 했나요? 마침내 아베가 한국에 특히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반도체에서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거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게 일본입니다. 그럴 정도로 일본이 그 분야는 매우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중에 반도체를 하는 여러 가지 웨이퍼에 들어가는 소재라든지 소재들이 있는데 불화수소니 뭐 이런 것들을 한국에 수출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한때는 뭐 참 그 큰일 날 듯이 인제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위기를 잘 극복했잖아요. 정치인이 막 물 흐려 놨는 거를 돌아오는 걸 뭘로 돌아왔나요? 수출 제재라는 걸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재라는 걸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삼성은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을 키워 나가면서 우회적으로 수입을 해 나가면서 이거를 잘 견뎌 나왔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여러분 일본이 그렇게 나왔을 때에 삼성이 이것 봐라. 그러면 좋다. 우리는 그러면 일본에 반도체를 팔지 않겠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팔지 않겠다 하면 일본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 망하게 됐는가 하면 아직도 일본은 많은 전자 부품들을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거 한국에서 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이 그걸 안 준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좋다. 우리는 그러면 메모리 일본께를 못 판다.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어떻게 되나요? 싸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때의 삼성이 참 잘 대처했다고 봅니다. 충분히 삼성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메모리 시장의 70%를 삼성과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뿐만 아니고 일본을 딱 해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안 줄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안 그러면은 전 세계에 향해 가지고 우리 메모리 반도체 울고 싶은 아이 뺨 맞는다는 식으로 일본이 저거 안 주니까 그때 핑계 삼아서 인제 "우리 메모리 반도체 못 만든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
전 세계 사람들이 난리치겠죠. "일본 저것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도 수입 못하게 됐다." 어떻게 되냐.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게 인제 중요한데요. 저는 참 잘했다고 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삼성이 겨우 일본을 하나 해 가지고 싸움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미 지났습니다. 반에서 1등 하는 애가 20등 30등 하는 애가 까분다고 1등 하는 애가 20등 30등 하는 애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 체면만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반도체 부분에 다 망하고 있습니다. 다 엘피다라고 최근까지도 망하고 다 망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일본은 완전히 자기네 잘할 수 있는 소비, 소재, 그다음에 장비, 부품 요런 분야에 세계 최고만 갖고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설계하거나 이런 면에서는 손을 놔 버렸죠. 우리는 도저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 손을 놔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애들하고 붙어 가지고 싸우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갑질이라는 말은 어디든지 통합니다. 그죠? '아 저 녀석 갑질하네.' 이 얘기는 갑질이라는 말을 통하는데 여러분 얼질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한 번도 못 들어봤죠. 그죠? 일본의 한 짓이 얼질입니다. 왜 얼질인가 하면은 자기네들 만든 소비 장비 제일 큰 갑이 삼성전자였어요. 그런데 지네들이 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안 판다. 안 준다." 그거는 전 세계 제대로 세상의 그 흐름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흐름까지도 고사하고라도 세상의 순리를 아는 사람은 "쟤들 얼질하네." 참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얼질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짓 한 게 얼질이거든요. 근데 삼성이 꿋꿋이 잘했었죠.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죠. 이 얘기는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오늘 처음 인제 하게 됐네요, 얘기가 나와서. 일본은 그때까지는 갑인 줄 알았겠네요. 일본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께는 엄청 앞에서 손발이 막 비비는 특성이 있고요. 쪼끔 자기보다 못하게 되면은 마구 짓이기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런 특성 때문에 과거에 50년 전에 일본이 기술을 가졌는 것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아직도 갑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죠. 제 나이 또래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이 아직도 일본이 조선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쪼끔 있으면 죽을 테니까 그냥 죽으면 되고요. 이후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대단해요. 정치인은 뒤에서 잡아당기고 다리 걸고 돈 버는 기업 팔아먹고 인제 전부 다 국민들이 깨닫게 되죠. 이런 어떤 짓거리들을 했는지. 예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죠. 알게 되게 되면은 더 이상 이런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되고요. 예. 더 이상 반복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지금 정부라도 나서 가지고 삼성을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한다고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쟤부터라도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요. 암만 지금 여당이 어떻고 그러더라도 가만히 있지 않죠. 정치인들은 정치 자기네들 거 잘하면 되지 왜 잘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자꾸 간섭하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독재 국가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이런 나라에서는 기업인은 기업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반도체에서 망하게 되는 것들은 일본 공무원들이 나서면서 더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일본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어떻게 다시 추스러 보려고 하면서 왠가하면 자기네들이 반도체를 잃어버린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공무원들이 더 망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런 얘기는 제가 반도체 할 때 전에 한번 한 적도 있고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할게요. 그 얘기들 하게 되면은 '일본 공무원들이라는 거는 이렇게까지 생각들이 짧구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일본 공무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 유권자 중에는 상당히 아직도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표가 많거든요. 그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인제 그 짓을 하는 거죠. 뭐 그 얘기는 일본 정치는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후진국이죠. 거의 60년 동안 자민당이라는 한 당이 하는 마치 공산당이 중국 이런 데 다 휘어잡고 있듯이 일본은 60년 동안 한 개의 당이 다 해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발전이 있을 수가 없겠죠, 정치가요.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쪽이 그쪽이고 결국은 그 형편없는 사람들이 그나마도 잘하고 있던 버티고 있던 반도체 공장들을
마지막으로 죽여버린 게 그 사람들이 나서서 죽여버렸죠. 너무 얘기를 자꾸 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통찰력 매우 중요한 겁니다. 결단력, 실행력 이런 식으로 쭉 드러났는데요. 예, 이 같은 거는 사실은 리더십에서 많이 강조되는 건 사실이란 겁니다. 사실 그 리더십에서 많이 얘기됐던 부분이긴 한데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중에도 특히 지속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분의 특이한 부분이죠. 다시 한번 위에 한번 볼게요. 리더의 4가지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이라는 가운데서 이분은 오히려 지속력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보통 리더의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할 때에 우리는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리더의 성과에 주목하곤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좋을 때에 우리는 그 리더십을 실력 있다, 결단 있다, 실행력이 뛰어나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멋있는 글이죠. 참 다르죠. 무게가 달려오지 않나요? 저 혼자만 달려왔나요? 예. 지속력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후에 자기 후대가 누구 오든지 관계없이 조직이나 회사의 현재 성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지속력이야말로 리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뭔가 하면은 내 대에서 끌판 내겠어. 내 대에서 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만입니다. 내 후대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걸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들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거든요. 당장 내 대에 우리 조카나 뭐 친지들이 모였을 때 대단한 뭐 이렇게 박수 받기를 원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예. 그런데 그걸 뛰어넘을 줄 알아야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안목을 길게 해서 어떻게 되면은 지속 가능한가? 어떻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거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요. 내 언행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언행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부터가 먼저 길게 볼 줄 알고 지속적으로 생각할 줄 알게 될 경우는 내 하는 말과 그다음에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걸 누가 아나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 우리 가족, 내 가까이 사람들은 말하지 않더라도 벌써 그 사람들은 압니다. 벌써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평가를 하게 되고 회사 사장은 회사 사원들이 평가하게 되고 교회는 누가 평가한다고요? 교인들이 목사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인제 익숙지 못했어요. 목사가 되면은 마치 무슨 큰 정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했죠. 또 자기가 국회의원이나 무슨 리더 자리 하나 하게 되면 마치 무슨 뭐 큰 벌써 목에 힘부터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건 다 어리석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었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는요. 행정이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기술이 최고였습니다. 이같이 통제와 관리라는 덕목이 최고일 때는 그게 맞아요. 한 자리 씌워 주고 높은 자리 앉혀주면 그게 최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리더십은요. 전혀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 자체는요. 그런 식으로 통제 관리가 아니고요. 오히려 섬김입니다. 리더는 철저히 낮아져서 섬기는 리더가 존경받는 리더지요. 과거처럼 군림하는 리더가 존경하는 데는 저 북쪽 땅이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좀 정치적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절대로 그거는 안 됩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계속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